반갑습니다. MPO와 사회공헌 박은성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인성과 사회공헌에 대한 상관성, 연계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인성에 대한 내용에서 S 파이프스라는 우리 대학의 인성 모델을 기반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회공헌은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이전에 인간의 인격, 인성이 잘 함양이 되고 내면화가 되었을 때 나타내어지는 행동이 사회공헌이라는 그러한 태도로, 삶의 태도로 발휘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인성과 사회공헌에 대한 그 상관성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OECD 경제협력 개발기구에서는 창의와 인성을 직업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적인 도구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인성교육은 미래, 국제경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굉장히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덕목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현상을 살펴보면은 부모의 아동학대, 물질 만능 풍조 속에서 개인주의 현상들이 팽배하게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이 발달이 되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AI가 출현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약화시키는 일들이 상당히 또한 높아지고 있죠. 우리 학교 현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폭력, 왕따, 자살, 그 외 학교에 부정응하는 일들, 그로 인해서 교사와 학생들 간의 충돌이라든가 학교에 있어서 그 교육의 기능들이 약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긍정적인 자아 형성이라든가 공동체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것이 인간의 참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문제들은 결국에 인간의 삶과 생활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많은 범죄들이라든가 그리고 자기 생명을 해하거나 사회 부적응에 대해서 상당히 만연되고 있는 사실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그런 현상까지도 생길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가족의 기능이 강화가 되어서 부모님들로 하여금 가정의 교육, 그리고 그로 인한 인성교육의 역할과 기능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와서는 이런 가정의 교육과 부모님들의 인성교육 측면이 약화가 되면서 이런 이제 가족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공동체에서도 공동체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역량, 태도, 행동들이 상당히 긴급하게 그 어느 때보다도 문제가 지적이 되면서 인성교육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은 역사 속에 존재하는 자죠. 그 시대의 참다운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사회적인 고통은 가난에 또는 질병, 재해, 그리고 전쟁, 그리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무엇보다도 인간 행동과 사회 문제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참다운 인성을 함양하는 대안들을 갖게 되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실천, 즉 인성 교육을 교육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 현장에서는 2014년도 12월에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진흥법이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인성교육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면서 활성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거는 교육계뿐만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공조하는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더더욱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전의 가정에서 이제는 학교, 사회가 협력적인 구조를 서로 연합해서 행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인간 행동이라든가 사회 문제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아름다운 그리고 참다운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성은 우리 미래 사회의 핵심적인 기술이고 있어도 되고요,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역량으로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인성교육진흥법은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대학생들에게도 인성교육이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직장에서도 사회 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인성에 대한 직업인들, 사회인들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뉴스를 보고 그 현실을 잘 확인하는 시간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청년 구직자들은 취업을 위해 이른바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이 중요하게 보는 건 다른 데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업 채용 담당자들은 스펙보다는 인성과 태도를 더 중시한다고 합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년 구직자들이 생각하는 취업 성공의 열쇠는 무엇일까? 경쟁자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자기만이 갖고 있는 스페셜티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프랑스 자격 시험도 보고 그리고 좀 다른 제외고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그 중국어, 뭐 스페인어 이런 거. 그러나 기업 인사 담당자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구직자 절반 가까이가 외국어 점수가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실제 채용 때 이를 중시하는 기업은 7%에 불과했습니다. 공모전 경력과 어학연수 같은 이른바 스펙도 거의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대신 면접 때 파악한 인성과 태도, 직무 역량을 중시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직무와 무관한 무분별한 스펙은 그간의 노력들이 집중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조직을 이해하고 함께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인재가 바로 기업이 찾는 인재상입니다. 이틀 이상 면접들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과 직무에 적합한 성격이나 특성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짧은 채용 기간에 이런 인성과 역량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구직자들에겐 스펙 쌓기만큼이나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신입사원 선발 때 지원자의 인성을 어떻게 파악할까요? 많은 기업들이 인성검사와 적성검사를 실시하는데요. 한 기업의 인성검사 문제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지, 다른 사람의 부탁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등 대부분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문항들입니다. 기업들은 일관된 태도로 답안을 작성했는지,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지, 회사의 인재상과 부합하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적성 검사를 통해서는 언어 능력, 판단력, 수리력, 추리력 등 기본적인 업무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런 검사를 통해서 기업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인성과 특성을 가진 인재를 뽑는데요. 조직의 적응력이나 대인관계, 승부분성, 창의성, 추진력 등 기업마다 직원을 선발하는 기준은 다양합니다. 요즘 인성 적성 검사도 문제집을 사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인성검사에서 정답을 외우거나 거짓으로 답을 적어낼 경우 판독 불가라는 결과가 나와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성향을 올바르게 적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인성의 교육 그리고 그에 따른 인성을 함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되면서 학교 현장뿐만이 아니라 직업사회에서도 직장인들의 인터뷰 또는 채용 이후 보수교육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이 일어나면서 우리 백석대학에서는 에스파이퍼스 인성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대학의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리고 대학생들을 통하여서 지역사회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까지도 인성을 지도하면서 우리 대학 인성개발원에서 이계능 원장님께서 에스파이퍼스라는 인성 모델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인성을 6가지로 구성을 하였는데요. 가운데 있는 영성, S를 중심으로 해서 그 외에 철학성, 지성, 신체성, 감성, 사회성 이 6가지의 영역을 제시했죠. 근데 이러한 파이푸스라는 인간의 인성은 S라는 영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다른 사물과 그리고 동물과는 다른 고유한 영역으로서 이 중심에 S라는 것이 기본 근간이 되면서 그 외 인간의 철학과 지성과 신체와 감성과 사회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라는 모델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갈 텐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 영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성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아주 고유한 영역입니다. 사물과 동물이 정확하게 인간과 구별되는 특성은 바로 인간에게는 영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 인간의 영성에는요, 존재와 목적과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인간이 추구하는 영적인 그런 존재로서 어떠한 그 존재의 고유한 특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성이라고 하면은 초자연적인 것, 그리고 신령한 품성, 성질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게 종교적인 영역에만 대두됐던 것이지만 현대사회는 종교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교육이나 그 밖의 실천 현장에서 모두 다 인간의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계의 발도르프 교육에서는요, 인간의 인간관을 확인을 해볼 때 그 정신이라는 단어로서 인간의 전인성 교육을 제시를 하였는데 바로 의, 지, 그러니까 덕과 체, 사람의 의지와 그리고 지성과 그리고 덕목과 그리고 신체에 대한 발달 부분들을 영적인 차원에서 융합한 것을 우리가 발도르프 교육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발도르프의 슈나이더는 영혼과 심신, 신체 이 3분설에 대해서 인간의 영적인 부분들을 확인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영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고유하게 창조되어져서 그 생명을 영원히 유지될 수 있는 자로서의 존재와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 삶의 바른 목적과 또한 내가 어떤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또 의미 있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부분을 영성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간의 영성이라고 했을 때는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성은 실존하는 존재로서 자신과 타인의 세계를 인식하고 그리고 그 존재가 지니는 존재론적 목적을 이루면서 가치를 발견하고 세우고 추구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인성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우리가 집안에서 굉장히 예쁘게 기르는 애완견들이 있죠. 그 애완견이 아무리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애완견이 사랑이 있을지라도 인간만 갖고 있는 고유한 영성은 우리가 옆에 있는 그런 애완견들에게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라고 했을 때는 이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때에서 인간의 그런
중요한 그 생명의 본질을 다루어가는 그러한 인성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또 영성에 대해서 다룬 교육학의 어떤 이론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다중지능 이론인데요. 다중지능 이론에서 8가지 이론을 처음 제시를 하였습니다. 하워드 가드너 박사에 의해서요. 근데 이 8가지 이론을 제시하고 나서 후에 9번째 지능을 개발했는데 그것이 바로 영성 지능입니다. 인간의 지능을 다룰 때에도 바로 영성 지능을 다룬 것을 교육학에서 제시를 한 것이죠. 함께 보면서 인간의 영성에 대한 그 의미와 중요성을 확인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인생에 대해 심오한 질문을 할 줄 아는 지능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9번째 지능이란 인간 실존에 대한 통찰력과 관련된 지능으로 일부에선 영성지능이나 실존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능이 발달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또 자신의 재능을 개인적 가치와 행복보다 공동체 모두에게 의미 있는 가치와 행복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이 이론을 최초로 제시한 사람은 세계적인 교육학자 하워드 가드너입니다. 그는 다중지능 이론을 통해 IQ가 유일한 지능이라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사람들에게 숨어있는 다양한 지능을 볼 수 있도록 한 21세기 교육계의 혁명가입니다. 개인의 지능이 필기시험으로 측정할 수 있는 단일한 문제 해결 능력, 즉 IQ가 아니라 여러 지능의 집합이라고 생각해 그 지능들을 다중지능이라고 이름 붙이고 다음의 8가지 다중지능의 존재를 주장했습니다. 첫째, 언어. 둘째, 인간 친화. 셋째, 자연 친화. 넷째, 논리 수학. 다섯째, 신체 운동. 여섯째, 자기 성찰. 일곱째, 음악. 여덟째, 공간 지능까지. 그리고 가드너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이 다중지능을 일정한 수준까지 개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2006년 25년에 걸친 다중지능 이론을 총결산으로 9번째 지능, 즉 영성지능, 실존지능을 언급했습니다. 이 9번째 지능이 발달한 사람은 세상의 기준이 어긋나더라도 자신이 세운 삶의 가치에 따라 사는 담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폭넓은 관점으로 더 큰 가치를 발견해 자신의 재능을 빛냈으며 특유의 공감 능력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끌었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재능을 남을 위해 가치 있게 쓰고 이로 인해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드너가 말한 실존지능의 핵심은 우주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아내는 능력입니다.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 삶과 죽음, 축복과 비극 등 우주적이고 실존적인 사안에 대해 생각하며 인간 존재의 이유나 참 행복의 의미, 삶의 근원적 가치를 추구하고 모든 실존 의미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본능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이 9번째 지능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삶의 방향을 바꾸도록 도와주며 사회와 타인을 위해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9번째 지능은 우리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이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사람답게 살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도록 하기 때문에 삶의 방향성을 고민하며 개인과 사회 모두를 고려하게 만듭니다. 둘째, 9번째 지능이 나머지 8가지 다중지능을 완성시킵니다. 8가지 다중지능에서의 강점이 9번째 지능을 만나면 그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인물이 될 뿐만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시대와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9번째 지능은 리더십도 키웁니다. 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주위 환경이나 상황을 큰 그림의 일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대부분 정서적인 안정감이 높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고 공감하고 사회 정의를 추구하여 리더로 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9번째 지능은 개발이 가능할까? 성인이 되어서도 가능하며 9번째 지능의 발현은 나이 상관없이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살면서 어려운 상황을 접하고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을 찾으면서 자신의 삶의 변화를 만든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가치와 존재 목적에 대한 인생의 큰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이 이끄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지능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인간, 자연, 생명 등의 담대한 선택을 하고 폭넓은 관점으로 공동체와 시대를 보며 나누는 삶을 삽니다. 간디,
마더 테레사, 마틴 루터킹 같은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천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의 9번째 지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큽니다. 음악 지능을 가진 아이에게 네가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더니 피아노도 잘 치는구나 라고 칭찬하는 것을 넘어서 내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를 사람들이 들으면 위로가 될 텐데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해볼래? 하고 물으면 배움이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내 아이가 왜 사는지 스스로 답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삶의 의미, 실존적 물음, 인류의 가치 등을 배우지 못하면 인류가 함께 사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분리된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재능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네, 이처럼 인간의 영성에 대해서 인성을 첫 번째 영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영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S를 하였고 두 번째는 바로 철학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철학성은 인간의 자아관, 세계관, 문화관의 가치관을 하나로 정립하고 융합하면서 자신을 분석하고 생명의 근원을 알아가는 삶을 추구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정말 우리 철학성하고 잘 맞는 그런 명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안다. 내가 누구냐? 너무 쉬운 질문 같지만 살아가면서 교수님은 제일 어려웠던 질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 자신인데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분석해서 남에게 나 자신을 또 알리고 설명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자아관과 세계관, 문화관을 잘 확인을 할 때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아관은 개인의 삶의 태도라는가,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비전에 대한 자기 확인을 의미를 합니다. 두 번째 세계관은 자신을 인식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러한 시각들을 확대하고 또 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화관은 내가 이 세계와 관련하여서 그 가치와 규범을 체득하고 바람직한 행동 양식을 확립하는 것을 문화관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철학성의 하위 요소를 하나로 통합할 때 자기를 잘 수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으면서 더 나아가서 인간과 세계의 원리를 본질적으로 이해하면서 이 세상에서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문화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로서 그 능력들을 확립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학은 인간이 자신의 영혼을 잘 가꾸고 돌보는 것입니다. 인간과 세상에 대한 기본 원리와 그리고 삶의 근본적인 본질을 잘 연구하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이 철학에 있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확인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한 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정립을 할 때 이 세상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하여서 내 미래 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문화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지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이 나를 보는 눈과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나의 미래에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문화를 구축하고 정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분석할 때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우리 인간에게 개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철학성까지 배웠는데요. 그 이후에 지성에 대해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교시에 뵙겠습니다.